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상황이 기묘하고 또 석연치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포를 막아온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두한 박종준 경호처장이 조사 도중 갑자기 아침에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게 또 바로 수리됐습니다. 저희가 경찰과 여권을 취재해보니 박 처장이 나름의 중재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가자 사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기획했을 가능성입니다. 박 처장이 경찰에 가자마자 윤 대통령 변호사는 차장 직무대행을 언급하고 나섰고 마침 경호처 서열 2위와 3위는 모두 친윤 절대 충성파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경찰대로 어제부터 대통령 관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시작한 걸로도 취재됐는데 먼저 박 처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소식부터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차례 걸친 소환에 불응하다 세 번째 소환일인 오늘 나타난 겁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유혈 사태가 없도록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경찰과 여권에 따르면 박 처장은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방안 등 중재안을 경찰에 타진하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대행과 윤 대통령 측이 중재안을 거부하자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자마자 경호처장이 복귀할 때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급작스런 입장문에 대통령이 변격 경질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오후 4시쯤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박 처장은 관저로 다시 복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 처장의 경찰 출두와 동시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강경파 김성훈 차장의 지휘가 곧바로 시작된 셈입니다. 박 처장은 오늘 경찰 수사를 피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검찰이 친정인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박종준 처장의 갑작스러운 사의가 이 시점에서 특히나 석연치 않은 건 이제부터 경호처 지휘를 맡게 될 인물들 때문입니다. 서열 2위와 3위인 경호 차장과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까지 불리는 절대 충성파입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관저 주변을 순시할 때도 이들을 경호처장보다 먼저 알았고 앞서서도 경호관들까지 바깥에 보초를 세우는 등 이미 적극적으로 체포 저지에 나섰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경호처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관저 진입로의 방어 상태를 점검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온 걸 박종준 경호처장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서열 2위와 3위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은 알았고 바로 경호 조치를 취했단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함께 근무했습니다.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 경비부대에서 세 사람이 함께 근무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와 각별해져 경호처 내에서도 친윤계 김여사 라인으로 꼽힙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강성 친윤 내지는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 그래서 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알고 보니 그나마 비둘기파로 중재안을 내려 했던 박 처장에 비해 체포 저지에 임하는 태도가 더 강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군경 외곽 경비부대가 있는데도 경호관들까지 외부 보초를 세우는 등 체포 저지에 이미 진심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박 처장 체제에서보다 경호처의 대응이 더 과격해질 수 있다면서 일선 경호관들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행 체제로 전환한 경호처 지휘부와 일선 경호관들의 온도차는 상당히 큽니다. 일선 경호관들, 특히 이 젊은 경호관들을 중심으로 불만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는 듯합니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저희 JTBC에 직업윤리상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자괴감이나 처벌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취지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물러나고 김성훈 차장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호처 내부는 벌써부터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경호처 직원은 JTBC에 박 처장이 그나마 조직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김성훈 차장이 직무 대행이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 체제 하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경호처 내부적으로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수뇌부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저지하는 게 정당한지를 놓고서입니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젊은 경호원들이 직업 윤리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이러다 처벌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배신자로 낙인 찍힐까 봐 그만두지도 못하고 휴직을 고민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지휘부의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경호처 내부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큽니다.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고요. 앞서 야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수뇌부들에 의해서 경호처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사병화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정황이 있는 경호처 직원 26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다음 체포 시도 때는 충돌이 더 격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사안 취재해온 이자연 기자에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경호처는 이제 윤갑근 변호사의 말처럼 강경파인 경호차장의 지휘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좀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아니지만요. 역시나 수사기관인 검찰이 친정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기관의 소환도 거부하고 또 체포에도 불응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자, 그런 박 처장인데요. 오늘 경찰 출석하면서 또 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들어보면요. 체포도 불응도 아닌 제3의 안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협의하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안을 제안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든 간에 이렇게 중재안을 내려고 했던 박 처장에 대해서 이 윤 대통령이 윤갑근 변호사의 입을 빌려서 발빠르게 이 대행 체제를 언급하는 그런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이거 경질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경호처는 이렇게 지금 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2인자와 3인자였던 차장과 본부장이 네. 이렇게 지휘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소위 말하는 친윤 충성파 혹은 김건희 여사 라인입니다. 네. 그나마 박 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그런 박 처장이 이제 없으니까요. 이제 경호처는 더 필사적으로 어떤 결사항전을 할 걸로 보이는 겁니다. 또 이 동원되는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미 최전선에서 방패 역할을 했던 군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새 경호처 지휘부는 오히려 대통령 부부와 좀 함께 가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사직생의 태도로 다시 말해서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한 관계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경호처와 경찰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하는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군요. 이자연 기자와는 잠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경찰의 움직임도 단독 취재한 게 있습니다. 경찰 역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의 광역수사단과 기동대 등을 총동원하기로 한 경찰은 관저 주변에 대한 사전 답사까지 마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체포 작전의 진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임예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수도권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형사 기동대와 광역수사단 등을 동원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동원 지시를 받은 기동대와 수사단 간부들이 오늘 오후 국수본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체포조 투입이 예정된 일부 기동대와 수사단 등은 어제부터 한남동 관저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체포 작전에 투입됐을 때 진입 경로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의 모든 출입구를 쇠사슬과 철조망, 차벽 등으로 겹겹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장시간 대치가 이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1차 집행 때 공수처가 갑자기 경찰 인력을 요청해 방안 준비를 못한 차량 대기조 경찰들이 5시간 넘게 추위에 떨었다며 이번엔 방안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지휘하는 소방 긴급구조통제단이 오늘 관저 앞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저 앞 집회로 인파사고가 우려돼 최근 순찰을 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지만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55 경비단 병사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강경파인 차장 중심으로 경호처가 재편되면서 병사들과 그 가족의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가족들은 관저에서 병사들을 철수시킬 수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관저 밖으로 나와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힘줘 말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반 병사들은 인간 방패로 동원됐습니다. 병사들은 후방에 있었다는 경호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관저 진입로에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병사들은 맨몸으로 체포조를 막아야 했습니다. 총알바지죠 그게. 거기를 총알바지로 그렇게 쓰고 있냐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강경파가 경호처를 지휘하게 되자 병사와 그 가족의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특히 밖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병사들을 관저에서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국방부 발표가 불안을 키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딱 철수를 시켜버리면 그냥 100% 안심을 하는데 그 안에 지금 계속 있으니까요.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2차 집행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그냥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조용히 끝냈으면 좋겠는데. 지시 불이행과 공무집행 방해 중 어떤 죄가 더 큰지 물었다는 젊은 병사들의 물음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뀌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언제 또 어떻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시 이자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기자가 경찰과 경호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내부 분위기까지 전해줬는데요. 이 경호처가 어디까지 강경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건 더 강력해진 경호처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미 관저는요, 지난 3일에 비해서 훨씬 더 방어막이 촘촘해진 상황입니다. 자, 버스로 진입로를 겹겹이 막은 게 확인이 됐고요. 출입문에 이 사슬도 감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맞춰서 경찰도 지금까지 이제 나름대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처장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한 경호처 직원 26명 신원을 특정을 하면서 이 경호처를 위아래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제 체포 집행 당일에 광수단과 기동대 이런 인원들을 1,000명 가까이 동원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저희가 단독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관저 답사도 시작을 한 걸로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경파가 결사항전하면서 지휘하는 그런 경호처를 상대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체포 경험이 풍부한 일선 강력계 형사들은 물론이고요. 경찰 특공대 투입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근데 이렇게 흐르면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 또 55 경비단 병사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 앞서 국방부는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이 군병력은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은 그었습니다. 하지만 55 경비단 병사들 같은 경우엔 1차 집행에서 이미 인간 방패로 내몰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걱정이 여전할 수밖에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엄마 지시 불이행이 처벌이 더 커. 그 공무집행방해가 처벌이 더 커.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보다도 사실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요, 지휘부의 지시를 거절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만큼 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원들 사이에서는요,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 찍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경호처 직원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가 폭력적인 지시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이 일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이라도 받는다면 직장도 연금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이미 경찰이 26명 직원을 특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새 지휘부인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조사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경찰이 경호차장에게 세 번째 출두를 요구한 게 바로 내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자연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인을 내세운 내란 피의자들의 여론전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또다시 입맛에 맞는 언론만 불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JT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참여하지 못했는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보다 훨씬 나아간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정치 활동을 금하는 포고령 1호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포고령 위반자들을 계속 고발할 거라고 했는데 연지환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가로막습니다. JTBC가 공정하게 방송을 했으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겠습니까? 탄핵을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국 문은 닫혔고 안에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진행한 회견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궤변이 쏟아졌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여했던 이하상 변호사는 정치 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포고령 1호는 저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효하고 적법한 포고령이기 때문에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 조치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계엄을 통해 국회를 억압했던 게 아니라 견제하고 정상화하려 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계엄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억압하고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의 탄핵 폭주 등 심각성을 알리려 했다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작전과 기동을 폭동이라고 본다면 이 공소사실은 과연 대한민국 검사에서 작성된 것인지 또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인민검찰소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의 공소제기인지 저희 변호인단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체포된 뒤 처음엔 검찰 조사에 응하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나선 뒤론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두 차례 옥중 서신을 통해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나서면 더욱 거친 발언으로 가세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지적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에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서 거짓으로 판결난 5.18 북한군 투입설에 여러 차례 동조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공유해 논란이 거셌던 인물입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차기환 변호사가 지난 9일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총 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차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음모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인물입니다. 2012년엔 북한군의 5.18 개입설이 사실이라는 인터넷 매체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들이 진압군이 쓰는 소총이 아닌 다른 총기 탄알에 맞아 사망했다며 음모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이 된 뒤에도 북한군 개입설을 논의의 장으로 끌고 들어오고 싶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조롱하는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글을 공유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5년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차 변호사의 시각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의 종북이라 비판받아 마땅한 세력은 있지만 극우주의자는 없다며 그런데도 우익 인사들이 극우라는 용어로 매도당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차 변호사의 평소 인식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헌재는 한편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있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재판관들이 소추 사유와 쟁점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대통령을 꼭 끌고 나와야겠느냐, 대통령 체포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런 주장이 며칠 새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말했는데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은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까지 끌고 온 건 다름 아닌 대통령 스스로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딴 소환 통보를 모두 무시해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을 들고 찾아가도 대통령은 스스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기 자택에서 이 수갑을 채워서 끌려 나오는 것은 정말 이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만큼 그거는 좀 피해야 되겠고.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논리는 첫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당시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펼친 주장과 같습니다. 공수처가 정말 어려운 이 내란죄라는 수사를 왜 이렇게 경박하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격은 뭐가 됩니까?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 등을 통해 대통령을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 윤 대통령 체포는 국격 훼손이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조차 체포영장 불응이 오히려 국격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말이 나옵니다. 이건 법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고 제발 세계가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지켜본 외신도 윤 대통령의 정치 경력은 끝이 났다며 대치상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민주주의 평판에 더 큰 손상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통령만 법 위에 서는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부 한민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반대 여론이 늘어났죠? 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32%입니다. 찬성 여론이 2배가 높지만 추이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달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직전에 공개됐던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찬성 여론이 11%포인트 빠졌고 반대 여론은 그만큼 또 늘었습니다.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다만 추세가 좀 다른데 실제 반대 여론이 늘어난 걸까요?
네, 한마디로 법 앞에 서가면서 버티고 선동하는 윤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쟁점이 흐려지면서 여론이 다소 재편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초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공조본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대리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면서 지연 전략을 폈습니다.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일에는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에 메시지를 냈죠. 끝까지 싸울 것, 우리 더 힘을 냅시다 라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전에는 관저 주변 경호 차벽 등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재하다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죠. 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이런 행동들이 국민을 지역과 세대로 완전히 찢어놓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버티고 선동하면서 과거 지지층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이런 교묘한 전략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어떤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답했는지 먼저 세대별로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세대에서 탄핵 찬성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60대와 또 70대는 아예 탄핵 찬반 여론이 뒤집혀서 탄핵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탄핵 반대가 43%였는데 이번엔 56%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시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찬반이 47%로 동률입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62%였는데 15%포인트나 빠진 겁니다. 결국 윤통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세대 간 또 지역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여론의 동향이 정당 지지율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난달보다 10%포인트 오른 34%, 민주당이 12%포인트 떨어진 36%로 나타났습니다. 네. 12.3 내란 사태가 터지고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민주당이 비상계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선 최근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강성 발언도 중도 지지층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내란 사태 비선기획자 노상원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씨는 성범죄로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인데 계엄 직전 국방장관 비서관 차량을 타고 수시로 장관 공관을 드나들었고 계엄 당일엔 경호원 3명을 거느렸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롯데리아 내란 모의를 주도한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12.3 내란의 사실상 비선이었습니다. 검찰 특수본 조사 결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엔 노 씨의 조언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사조치가 검토되던 때 노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유임을 조언한 겁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 문 사령관을 인사조치하지 않았고 한 달 뒤 문 사령관에게 노 씨가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노 씨는 국방부 장관 공관에 20여 차례 방문했는데 12.3 내란 사태 직전 4일간은 매일 공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관촌 위병소 검문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비서관의 차를 이용했다는 게 검찰 특수본의 조사 결과입니다. 노 씨는 계엄 전 문 사령관과 정보사 간부들에게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안대, 밧줄 등을 준비시켰습니다. 계엄 당일엔 노 씨에게 경호와 수행을 담당할 특수임무 수행 요원 3명이 배치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여군 교육생을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퇴역 후 무속에 빠졌던 민간인 노 씨가 12.3 내란의 설계자 노릇을 한 겁니다. 검찰 특수부는 노 씨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내란 사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조사를 담당하려 했던 제2수사단의 구체적인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대규모 인력과 수갑 수백 개를 동원하려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조직을 위해서 실제 인사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5분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선인 노상원 씨와 공모한 뒤에 실제 합동수사본부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맡을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한 겁니다. 검찰 특수본이 공개한 A4 2장 분량의 국방부 일반 명령이란 문건입니다. 롯데리아 모의에 참여한 93회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이 수사단장과 부단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사단은 수사 1, 2, 3부 각 20여 명씩 배치해 69명 규모로 구성했습니다. 수사 1부와 3부는 비상계엄 다음 날 아침에 각각 수방사 헌병단과 정보사령부에 집결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만 10곳, 수갑 200개를 준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위장 번호를 단 승용차 8대를 비롯해 승합차와 미니버스 등을 대기시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차량과 수갑 등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있어 따를 수 없다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씨는 선관위로 출동 중인 방첩사 간부와 여러 차례 연락하며 방첩사와 정보사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단전 단수부터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내란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방위 사령부의 비밀 조직이 국회 전기를 끊기 위한 조치를 미리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마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을 성공시킬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았다면서 계엄 선포 한 달여 전 수방사가 한전으로 보낸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수방사령관과 작전과장, 경비단장, 군사경찰단장, 보병여단장 등이 한국전력 산하 여의 변전소를 방문하겠다는 공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방사 비밀 조직 수호신 TF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수호신 TF 설치 당시 어떠한 공식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령관은 몇몇 관계자끼리만 수기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는 형식. 변전소와 아무 관련 없는 수호신 TF가 여의 변전소를 찍어서 찾은 건 국회 전력을 끊기 위한 사전 준비였을 거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최근 5년간 여의 변전소에 대한 군의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 인근 전력망을 사전에 파악하려 한 것 아니냐. 실제 JTBC가 확인한 여의도 중요시설 전력 공급 현황에는 국회의사당의 상시 전원을 여의 변전소가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앞서 검찰에 대통령이 국회 전기라도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야당은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이 아니라 제3자가 하는 내용으로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특검법을 반대해왔던 법무부가 위헌적인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지적했던 핵심적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됐다고 봤습니다. 야당의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비토권도 삭제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 겁니다.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은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위헌성이 없어졌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기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계속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는데 수정안에 대해선 사실상 수용 의사를 보인 겁니다. 앞서 여당은 야당의 특검 수정안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가리 법안을 내놨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 이거 국민들한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죄 등이 추가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회법상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임명 방식 이외의 수사 범위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비상한 시기인 만큼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겼습니다. 사실상 큰 양보를 해서 국민의힘도 이 정도면 찬성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여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주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회로 불러들인 백골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재와 폭력의 상징들을 추앙하면서 윤 대통령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어떻게 활동할지를 설명하면서 과거 제주도민들을 사냥하듯 학살하고 고문했던 서북청년회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먼저 김산 기자입니다. 백골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 앞에서 창단식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빗발치는 비판에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 자체를 취소한다고 알렸고 창단식도 취소됐습니다. 관저 대신 유튜브 방송에 나선 백골단 대표는 이승만 정부에서 제주 4.3 사건 등에 동원된 서북청년회를 거론했습니다. 법보다 무력이 앞서는 그런 시대에서는 서북청년단과 같은 과격한 보수단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시키려 하고 무리하게 체포해서 국가를 내전 상태까지 끌고 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행동하는 청년들이 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고, 군사정권 폭거의 상징인 백골단의 이름을 가져다 쓴 이들이 이번엔 그보다 더 과거의 국가폭력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자신을 응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김민전 의원은 그럼 백골단하고는 거리를 지금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리를 두신다기보다는 네.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백골단에 민주당 프락치가 있다는 의혹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당직자가 몰래 백골단 출범단에 참여해 극단 행동을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었고, 여기에 모두가 당한 거란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그대로 김민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프락치로 지목된 여성은 취재 결과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황당한 백골단과 김민전 의원의 행태에 대통령 지지단체조차 우리는 백골단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백골단을 국회에 세운 김민전 의원은 서울대 84학번 고 박종철 열사와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시절 공포의 대상이었던 백골단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 이름을 딴 자경단 조직을 자랑스러운 청년들이라며 국회로 불러들였습니다. 국회의원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984년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했습니다. 84학번 서울대 동기 박종철 열사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받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고 하얀 헬멧을 쓴 80년대 사복경찰 백골단은 민주화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른 역사의 치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김민전 의원보다 한 학번 아래인 성균관대 8호학번 서양원 씨는 백골단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백골단 애들이 이제 튀어가면서 사과탄을 던져요. 뭐 2단 여타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곤봉 있잖아요. 상체보다 좀 하체를 좀 때렸다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에게 백골단이 선사한 공포와 악몽은 지울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고 안기 배우 끌려간 그 친구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백골단의 이름과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마치 자경단과 같은 청년단체를 국회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회의 기자회견장에 자리를 잡아주고 마이크를 들게 했습니다. 1991년 백골단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백골 그 철모를 쓰고 나왔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우리 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 백골단을 맡겼습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일궈진 민주주의가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2025년, 김민전 여당 의원이 드러낸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에 아버지는 참담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하얀색 헬멧을 쓰고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상태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던 백골단. 이들은 심지어 영안실에 있는 시신을 빼돌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영화와 연극 등으로도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군부독재 나와줘! 좀 봐주시겠어요? 좀 봐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나온 거리에 갑자기 최루탄이 쏟아지고 놀라 흩어지는 사람들 틈으로 흰색 헬멧과 청자켓 차림에 곤봉을 든 무리가 뛰어듭니다. 앞서가는 이의 뒷머리를 마구잡이로 내려치고 이미 쓰러진 사람은 다시 밟고 또 밟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 5공화국 때 생긴 백골단은 첫 해엔 서울시장이, 그다음부턴 국가가 뽑은 경찰 공무원입니다. 합격하면 3년 동안 강폭력 전담 형사요원으로 일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위 현장의 사복 체포조였습니다. 진압으로 시위대가 흐트러지는 순간 바로 달려나가 닥치는 대로 잡아채는 겁니다. 야, 깡패 데려다가 만든다는 얘기도 있더라. 정경들이 앞에서 최루탄 쏘고 막 페퍼포트 쏴서 막으면 도망치는 애들 뒤를 쳐서 토끼머리 하면서 사냥하는 거야! 1991년 4월 명지대 학생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해체 요구가 거세졌지만 노태우 정부는 흰 헬멧 대신 푸른 헬멧을 쓰게 하고 사복 대신 정복을 입게 하는 것으로 버텼습니다. 정권이 휘두른 폭력의 뒷수습 역할은 죽은 자에게로도 향했습니다. 1991년 5월 의문사를 당한 박창수 당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시신을 영안실에서 빼앗아가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경찰들이 시신을 탈취한 거야. 보안사가 버리고 경찰이 뒷수습한 거지. 2000년대가 돼서야 백골단은 기동대 흡수 등을 통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시민의 희생과 고통으로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다져온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또 만들겠다 우겨도 결코 현실에 다시는 들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이걸 추진하겠다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 침해범도 인권이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까지 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죄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고 나서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권위 전체 회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인권위가 대통령 엄호기관이냐는 비판이 나오자 안건을 작성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차별적이거나 내로남불식의 인권 보장은 결코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평등하게 인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기자들에 더해 인권위 직원까지 나서서 질문 공세를 퍼붓자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인권 침해범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 침해범도 인권이 있습니다. 내란몰이라 주장하며 직접 윤 대통령 변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는 더더군다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 상임위원은 그동안 나온 막말만 따지면 8만 대장경 수준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위 회의에선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는 막말을 퍼부어 직원들이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안건을 올린 5명의 위원들은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을 받는 등 여권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한석훈 위원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논의하겠다는 긴급 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추도록 권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권위가 법원 헌재까지 참견하겠다는 건데 전직 인권위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흘 뒤 의결하려고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장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아예 정지하는 걸 검토하도록 권고하려고도 합니다. 현재 계엄 관련 다수의 형사소송이 겨우 시작하고 있는 단계여서 방어하기 위한 엄격한 증거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심판을 멈춰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증거 능력 없는 수사 기록을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을 기다리기 위하여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절차 정지까지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집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먼저 보고 나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인권위원들은 반발하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옹호하는 어떤 의제를 이 인권 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증진할 건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철회할 권한을 갖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다 항명죄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법원의 판결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저격하며 명령이 부당하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냐, 대한민국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됐다는 이해 못할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무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군 검찰이 항소하고 민간법원에서 시정될 걸로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명령이 부당하다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냐라며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상관의 명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부당하다 생각되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당나라 군대, 즉 형편없는 군대가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역시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하는 걸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어떤 지시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군 고급 지휘관들의 생각과 국민 일반의 평균적인 법 감정이 지금 괴리돼 있다는 얘기. 합법인지 여부를 지휘관들이 판단해서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따르지 않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을 옹호하는 논리라는 겁니다. 또 군사작전에 관한 명령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수사 관련 지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판례가 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사건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위법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군 조직 문화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령의 정당성을 따진 이번 판결로 상관과 부하 입장에서 명령이 적절한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12.12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부하의 범죄 행위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며 정당한 명령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원칙을 뒷받침할 사례가 많진 않았는데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하나의 선례가 추가됐다는 분석입니다. 박정훈 대령 판결에 따라서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라도 되지 않는다는 좋은 선례가 남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휘관들은 국회나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려고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가 단순 조력자 중에 한 명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언론 인터뷰 답변을 어떻게 할지, 또 인사는 어떻게 할지 논의한 걸로 보이는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캠프 후원회장 인사를 상의하기까지 했는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도움을 준 수많은 조력자 중 한 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와 배치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명 씨를 수사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도전을 선언하고 보름 뒤인 2021년 7월 16일 검찰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황중국 전 주영국 대사의 프로필과 함께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대선 경선 캠프 인사와 관련해 명 씨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다음 날 황 전 대사는 실제 윤석열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2021년 7월 17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대선 캠프 주요 인사에 대해 조언을 받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은 경제관료로서 인맥도 상당히 넓다면서 초기에 중책을 맡기에 아주 좋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인사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로부터 나흘 뒤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언론 인터뷰 방향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인터뷰 답변서 파일과 함께 방향 좀 부탁드립니다라며 내일 오전에 전화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대선 경선 전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긴밀하게 소통한 여러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80대 노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체온증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 노인이 영하 10도 아래의 강추위 속에서 6시간 동안 떨고 있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 앞입니다. 새벽 2시 가까운 시각 80대 노인 박모 씨가 이 앞을 서성입니다. 기온은 영하 7도. 박 씨는 몸을 움츠린 채 계단에 앉습니다. 아침 8시가 돼도 자리에 그대로 있자 인근 주민이 신고합니다. 박 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10도. 6시간이나 외부에 방치된 탓에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이제 뇌랑 심장 쪽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올겨울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자는 142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저체온증이었고 74%가량은 실외에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한 고령층은 보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와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져 서울과 대구는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춥겠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요즘 독감 앓으셨던 분들 이렇게 독하고 괴로운 적은 처음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두 종류라서 한 차례 독감을 앓은 사람도 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일 설 연휴가 고비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 전문 병원입니다. 기침하는 환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열을 잽니다. 오후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대기 순번은 금세 30명을 훌쩍 넘습니다. 기침 많이 심하고
뭐 토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한 38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열나고 기침 가래 있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자서 그런데 오늘 온 김에 같이 검사도 해보려고 합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99.8명이나 됐습니다. 최근 4주간 7배로 늘었는데 8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아이와 청소년 중심으로 더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후통이 많이 심하거나 몸살이 좀 심하거나 그리고 이제 잘 못 먹으면서 처지는 것 때문에 탈수가 온다든지. 특히 이번 독감은 주로 A형이 많은데 세부 유형 중 2종류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하면서 전파세를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독감에 걸리고도 2, 3주 뒤 다시 걸리는 환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에 걸렸더라도 예방종 안 했다면 맞는 게 좋고요. A형 인플루엔자 2가지, B형 인플루엔자 2가지 들어있어서 4가지 바이러스 커버하거든요. 이뿐 아닙니다. 영유아가 폐렴에 걸릴 수 있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도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 2주 뒤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이 정점이 될 거라 우려했습니다. 질병청은 설 연휴가 고비가 될 수 있으니 65세 이상,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미리 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그의 예언, 윤 대통령 감방 간다. 12.3 계엄 사태 직전에 윤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 눈길을 끄는 예언이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예언자에 따르면 우파 대통령들 탄핵 아니면 감방에 가더라. 윤 대통령 본인은 감히 나를 감옥에 보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건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예언자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먼저 나왔네요. 나와버렸네요. 예. 정광훈 씨입니다. 예, 먼저 나왔습니다. 전광훈 씨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우파 대통령들은요 죽기 살기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요 이 탄핵이나 당하고 깜빵이나 가고 말이야. 난 윤석열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건 이제 깜빵 확정이야. 내가 볼 때 이건. 저희가 볼 때는요. 지금은 깜빵이 맞아요. 지금은 동의를 안 하죠. 안 하죠. 내가 대통령인데 그럼요. 예. 누가 나를 깜빵 보내? 예. 전광훈 씨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언제 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발언한 날짜를 좀 보시면요. 저 유튜브 보시면 24년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3일이요? 네, 바로 그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을 했는데 자, 다시 말하면 계엄 선포하기 약 10시간 전까지도 전광훈 목사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감옥에 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왔던 셈인 것이죠. 자, 전광훈 씨가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예언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했었는데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목사님이 꿈을 꾸셨을 때 맞아요. 깜빵 가는 꿈을 꾸셨다고요. 대통령은 되는데 네. 그다음에 깜빵 가는 그렇습니다. 거야. 이렇게 내가 그 옛날부터 내가 한마디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꿈을 요셉이보다 더 잘 거예요. 다니엘보다 내가 꿈을 더 잘 거예요. 자, 저 예언이 맞다고 하면 전광훈 씨는 지금 윤 대통령을 수호하고 있는 전광훈 씨는 다름 아닌 본인의 예언과도 싸우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유독 이 꿈을 잘 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광훈 씨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한 건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발언들이 보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참고로 전광훈 목사 지난해 11월 22일 조찬 기도회 당시 목사인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 본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제일 먼저 예언한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자신을 무시했다, 대우하지 않았다, 홀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바로 그 조찬 기도회 당시 자 보시면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참석을 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총장 누군지 아시죠? 계엄령 포고령을 냈고 지금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기도 장면 과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좀 궁금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굳이 전광훈 씨의 발언을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석하고 있는 것은 이런 황당한 인물이 스스로를 가리켜 총사령관이라고 하면서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있고 또 하나 김기현 전 대표 등으로부터 선지자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여권 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다음 이슈도 뭐 비슷한 이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구세주, 김문수. 자, 오늘 한국갤럽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었죠. 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이어서 김문수 장관이 8%로 2위에 올랐고요. 여권 주자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파란이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탄핵 전국 영향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몇 명 물어봤더니 지금 윤 대통령이 이른바 관저에서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극우 세력들의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 결집 효과를 통해서 강경 이미지의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문수 장관 지난해 탄핵 직전이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어나 사과하라고 하니까 김문수 장관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사태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런 김문수 장관 이미 예전부터 김 장관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또 꼽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경기도지사 두 번째 하는 말기 때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어라. 이야, 이거는 벌써 20년 전이야. 네, 오늘 비하인드 이 짧은 두 꼭지 안에서도 전광훈 씨의 논리가 참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인물이 뉴스의 중심에 서고 또 정권의 중심, 한 진영의 중심에 서는 상황이 참 씁쓸합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가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벽걸이 거울을 쳐다보니 심박수와 혈압이 측정됩니다. 필요한 시간은 단 45초.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순식간에 심장질환 가능성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전신 거울처럼 보이지만 올라서면 전신을 스캔해 건강 상태를 분석해주기도 합니다. 올해 CES에선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뛰어넘은 생활 밀착형 기술들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기업이 만든 전기 토퍼는 스마트워치와 연동돼 내 심박수에 따라 저절로 온도가 조절됩니다. 이 기업은 한국을 첫 진출국으로 택했습니다. 테크에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용하는 데 익숙하고 또 한국은 이제 온돌 문화가 이미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전기장판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마의자를 닮은 제품은 생체 신호를 측정해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상을 틀어주는데 대면 치료나 처방약 없이도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상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로 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하고 이제 여기에 그쳤다 그러면은 이제는 집에 가서도 이걸 해볼 수가 있는. 생활 밀착 기술이다 보니 가벼운 무게는 필수입니다. 옷 속에 내장된 펌프를 이용해 날씨에 상관없이 습도를 조절하는 재킷은 평범한 아웃도어 재킷과 비슷해 가볍게 걸칠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숟가락은 입이 닿는 부분에 탑재된 얇은 센서가 전류 반응을 일으킵니다. 음식에 소금을 적게 넣어도 짠맛이 극대화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AI는 일상을 바꿀 만큼 진화했는데 상용화와 비싼 가격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여러 논란 끝에 대구시에 만들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그런데 이 동상이 훼손될까 봐 공무원들에게 밤샘 보초까지 서게 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그 현장을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볕단을 들고 있는 높이 3m의 이 동상.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수를 하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된 겁니다. 이 뒤쪽으로 와보시면요. 재임 18년 동안 모내기, 벼베기를 한 해도 거르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글귀도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시민단체에서 이곳에 욕설을 써놨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지워져서 없지만 당시 사진을 보면 독재자, 개 XX라는 욕설을 써놨습니다. 이 이후로 대구시에서는 직원들을 동원해 밤새 이 동상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동상이 잘 보이는 곳에 서 있는 검은 전기차 한 대.
대구시청에서 나온 직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밤새 차 안에서 누군가 동상을 훼손하지 않는지 보초를 서는 겁니다. 10발자국 떨어진 곳 한 초소에선 대구시 산하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역시 동상을 지키는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취재진도 차 안에서 밤새 동상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화장실 이용하는 시간 빼고는 직원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있는 직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들 대신 입장을 전하겠다는 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동상 지키자고 공무원 동원되는 일이 없으면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기네스 국가입니다. 밤샘 당직 후 하루 휴식이 주어지지만 꼭 사람이 지켜야 하는 거냐는 불만이 직원 사이에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감시 카메라 4개가 이 동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대구시청에 물어봤습니다. 인간 CCTV인가 그렇게 보시려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설립 초기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고 잘 좀 안착이 되면 저희도 불필요한 그런 근무를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대구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군부대 안에 세우지. 시청 안에 안 그러면 시장실 안에 세우던가. 내가 공무원이다 하면 정말 자괴감이 생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안 그렇습니까? 공적인 일도 있을 건데 이런 업무까지 또 보초를 선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중립적 입장에서 봐도 그건 좀 아니라고. 애초에 동상을 세운 게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이런 잡음 자체가 없었지 않을까라는. 반면 실제 훼손 사건이 있었던 만큼 감시 활동이 필요하단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절대 무리하는 건 없어요. 좌파들 해코지 할 수도 있거든요. 한 현장 직원은 당직 논란과는 별개로 동상 훼손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 낙서를 해가지고 이 추운 날에 지우는 사람은 결국 또 약자야. 일하는 아줌마들 돈이나 많이 받나. 대구시는 동상 감시를 위한 이런 당직 근무를 이달 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추후 연장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금 전까지 동상을 밤새 지키던 공무원들이 당직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한 시민은 산 사람이 동상 때문에 고생하는 꼴 아니냐며 주객전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누가 되느냐에서 이젠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얘긴데요. 원래는 지난 8일에 치러졌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미뤄졌습니다. 선거인단 구성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전 회장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논란이 일어서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결국 운영위원 모두가 사퇴하고 23일로 한 차례 미뤄졌던 선거도 다시 취소됐습니다. 선거에 공정성 시비가 붙으며 파행의 연속이 됐네요. 우리 축구의 미래가 논의되어야 할 선거의 시간이 혼돈으로 채워져 씁쓸하기만 합니다. 한파에 대비해 중무장을 했는데도 살갗에 스치는 바람이 무척이나 매서웠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지역인 부산의 바다도 동장군의 위력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파의 절정은 지났지만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8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일요일부터는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일부 해제되겠습니다. 서해안의 눈구름은 밤사이 다시 강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특히 전북 서해안에는 최대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영하 8도로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추위가 쉬어가겠지만 수요일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